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곳의 주파수는 비밀기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구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7번째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후 쉴 틈 없이 바쁘게 활동해온 평론가입니다. 조대한 평론가입니다. 네, 지금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30살 무렵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 카프카가 죽을 날까지는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런데 하느님은 내 소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카프카가 쓴 것처럼 쓸 수 있을 때까지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로. 그리하여 나는 그 누구보다 오래 살고 어쩌면 영원히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 불미스러운 장수와 지은 나쁜 불멸에 나는 곧 무감해질 테지. 문학은 나에게 친구와 연인과 동진 몇몇을 훔쳐다 주었고 이내 빼앗아 버렸다. 훔쳐온 물건으로 베푸는 향이란 본래 그런 것이지. 지혜로운 스승은 말씀하실 테지만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소중한 것을 전부 팔아서 하찮은 것을 마련하는 어리석은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ASMR로 정말 듣고 싶은 그런 목소리. 테스트 하나 같이 하실래요? 오프닝으로 이제 진은영 시인 훔쳐가는 노래 시인의 말 읽어주셨어요. 네, 어떻게 가져오시게 되었나요? 이거는 뭐 오늘 급하게 오프닝 멘트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사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인님인데 네, 이 이후로 시집을 안 내세요. 맞아요.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팬으로서 정말 시집을 안 내셔서 네. 이게 좀 감싸고 있으면 네. 소리가 노래방 아닙니다. 빨리 다음 시집을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평론, 해설, 강의, 사회, 방송 등 뭐 참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하네요. 스트레스요? 네. 제가 뭘 읽거나 뭘 보거나 하는 거가 사실 뭐 되게 재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고요.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네. 마감입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들은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쉴 때도 뭘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네. 사실 제일 소원은 지금 그냥 어디 여행 같은 걸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달만 그냥 누워서 영화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책만 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게 제 지금 소원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예. 이루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저요? 네. 개인 평론집이라든지. 당장 지금 내일 것도 모를 것 같긴 한데요. 말씀대로 네. 합의 지금 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까지 여기서 지금 다 하는 건가요? 원래 그런 곳인가요? 원래 그런 행사예요. 네. 문학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딴 데서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즈를 얼마 전에 마쳤고 지금 이제 심사를 이번 학기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가 이번 학기에 통과는 되는 게 목표긴 한데 프로포즈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박사학위. 그죠, 되게 낭만적이죠. 네. 실제 저희 그런 이제 예심 보이심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어쨌든 예 그렇고요. 평론가 분을 모시고 하는 행사가 가능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행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작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예술가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그 작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작품 얘기도 물론 들으면 좋지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니까 오늘 그냥 파헤쳐진다고 생각하시고 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너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첫 번째 키워드는 재미.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문학 외의 것들 중에서 가장 자주 혹은 가장 크게 재미 또는 사랑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사실 문학 외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중독증이 좀 있어가지고 활자 같은 것들을 되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좀 이렇게 봐요. 아마 그런 분들 좀 있으실 건데 문학 외에 문학 외죠. 문학 외에 문학 활자 말고도 가령 그냥 활자 중독처럼 세정제 뒤에 있는 소금 호시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그냥
어디 참고문헌 같은 거라던가 이런 그냥 별 외우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그냥 묘하게 그냥 뭘 보고 있으면 약간 좀 그러시지 않나요? 약간 화장실 같은 데 들고 가신다거나 그럴 수 있죠. 네. 어떡하지? 진짜 작가를 데려와서 볼 수 있죠. 저 가끔 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칼로리가 몇인지 이제 그죠. 음식 먹다 보면. 근데 그거 살찔 것 같아서 이제 보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은 진짜 이해 못 하는데, 나는 진짜로 이것을 즐긴다. 나한테는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이것을 즐긴다? 부당 얘기 아닌가? 제 주변에 약간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아니면 시? 뭐 이런 와, 저도 시인이니까 인식을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저희 누나가 늘 그러거든요. 그거 뭐가 재밌냐고. 본인이 쓰신 예. 작품의 구절을 읽어주실 텐데요. 이렇게 비평, 평론, 해설을 직접 낭독하는 일은 참 드물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쓴 작품을 제가 낭독하기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뭐 시민분이나 소설가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낭독회에 가실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처음인 것 같긴 해요. 문학 작품을 읽고 평론을 쓰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제게는 재미였습니다. 즐겁게 읽었던 책을 흥분에 찬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함께 읽은 이들과 박수를 치며 종일토록 그 작품을 칭찬하고 내가 사랑하는 작가를 비난하는 이와 침을 튀겨가며 논박을 펼치는 일이 다소 부끄럽지만 지금 쓰고 있는 평론의 원형적인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조금만 벗어나도 그 즐거움의 감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학적인 재미 혹은 예술적인 미감은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겠으나 많은 부분은 습관과 반복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음식이나 재료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이 맛있다고 당위적으로 아무리 주장을 놓아도 도리어 반감만 커지듯이 문학이 익숙하지 않은 이에게 그 재미와 가치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근 아이돌 문화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먹을, 덕후, 입덕, 영업 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머글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마법을 쓰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해당 아이돌의 팬이 아닌 모든 이들을 총칭하는 단어이고, 오타쿠가 변형된 덕후라는 단어는 그 아이돌의 열렬한 팬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업은 이 머글들을 입덕시키기 위한 팬들의 활동입니다. 영업 활동은 아이돌을 사랑하는 덕후들 중에 일부가 그 아이돌의 매력에 빠질 만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평론 활동 또한 역시 근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문학을 더 많은 덕후들과 이야기하기 위한 영업 활동에 가깝습니다. 때로 무언가에 대한 사랑이란 많은 이들과 그 벅찬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래. 미래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설렘 쪽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아직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은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뭔가를 새로운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항상 좀 즐거운 마음이긴 합니다. 좀 금방 포기하는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했을 때 그럼 평소에 어떤 그런 청사진을 좀 그려놓고 준비하는 편이신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MBTI가 ENFP라서 네. 굉장히 빠르게 스파크형. 뭔가 빠르게 다른 걸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계획적이진 않은 타입인 것 같아요. 되게 어떤 거를 금방 빠져서 그 장르를 또 이렇게 깊게 팠다가 막 몇 주일 동안 그걸 푹 빠져 살았다가 또 금방 또 다른 장르로 이렇게 그럼 또 내가 앞으로 다른 덕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렇죠. 그런 거죠. 2030년에는 어떤 세상일 것 같은지 이런 예상은 조금 해볼 수 있겠죠? 혹은 2030년엔 난 뭘지 뭐 하고 있을지. 철학하는데요? 지금 나이에 그러면 10살이 더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뭐 그거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뭔가를 읽고 쓰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가 문화평론가라는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고 네. 너무 지금 즐겁고 내가 읽는 일이 뭔가 가치 평가가 된다는 거에서 되게 만족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과연 10년 후에도 내가 왜냐면 제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렇죠.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조차도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창과를 들어와서 내가 국문과 대학원을 가고 문학 평론을 한다?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지금의 10년 전의 모습을 상상을 못한 거잖아요. 예, 전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년 후에는 전혀 새로운 거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 그럴 수도 있겠죠. 갑자기 주식이 잘 돼가지고 막. 제가 막 작곡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갑자기 평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네. 2020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아이켄이다. 그는 2020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었다. 당시 13살이던 그는 이제 나보다 더 많은 나이의 어른이 되었겠지만 그때 아이켄은 권선총을 들고 우주 세력과 당차게 싸우던 어린아이였다. 나라라 슈퍼구드, 달려라 하니, 아기 공룡 둘리, 영심 등 전국 노래자랑이 끝나면 돌림노래처럼 반복 상영되던 여러 애니메이션 중에서 나는 이 작품을 가장 좋아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 만화 영화가 어린이를 소비층으로 한 콘텐츠답지 않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우주의 폐허와 자네들을 비춰주던 영상은 어딘가 다소 쓸쓸하면서도 무서운 느낌을 주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보통의 만화들과 다르게 그려지는 그 세계의 회색빛 풍경이 낯선 공포와 설렘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아이켄은 비록 어린 연인과는 헤어졌으나 목표했던 아버지의 구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현실로 귀환한 그는 아이켄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게 뭔가를 해낸 어른으로 자라났을까? 그는 무엇이 되었을까? 뭔가가 될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이 짙어지는 건 아마도 이런 텍스트를 통해 경험했던 미래의 이미지와 올해의 숫자가 지닌 마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2020년의 미래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목격한 듯하다. 2019년 12월 21일 지구 종말을 호언장담했던 예언가들은 세기만에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진실로 무서운 점은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 두려움의 가능성조차 모두 녹아 소진되고 말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자기 자신을 가장 무서워하면 되는 미래처럼 우리는 너저하게 현실로 드러난 미래 위에서 어제와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버릴 것만 같다. 어떤 이의 말처럼 우리는 자라서 겨우 우리가 되었다. 이거는 근데 제가 2020년 시작할 때 1월에 김지현 시인님 시를 분석하면서 썼던 그 초서도의 글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되게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2019년에 막 지구 멸망할 거라는 그 이상한 두려움과 그 설렘마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정말 똑같은 일상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2020년 너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잘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언 같은 거를 한다면 가령 한 20살 정도나 21살 정도의 나에게 그때는 좀 뭔가를 안 하면 되게 큰일이 날 것 같고 뭔가를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고 어떤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찬란한 미래를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고 나면 그거 사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새벽. 새벽? 참 밤을 많이 새는 작업이에요.
이 일들 자체가 그쵸.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마감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뭐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새벽에 작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게 희한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새벽에 많이 합니다. 하는데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새벽에 하는 것이 어떤 새벽 감성의 힘을 믿는 경우도 있는데 더 집중력이 생긴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의 뇌가 이 해가 떠 있을 때 더 팽팽하는 게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감성적으로 됐으니까 뭘 더 잘할 수 있겠다. 지금 저 비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벽의 힘을 유독 강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네. 새벽에 썼던 글들이 원래 그런 우리 두세 시 감성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막 이거 다 삭제해버리고 흑역사로 남는 이런 거가 그렇죠. 아침에 지우고 예, 그런 거가 있긴 한데 네. 저는 새벽의 힘을 많이 빌립니다. 왜냐면 가령 마감이 수요일까지였어요. 그러면 이미 과거형이에요. 혹시 수요일까지였다는 소리는 마감이 수요일 12시까지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편집자님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밤에 보내도 볼 리가 없어요. 그렇죠. 밤에 네. 퇴근 시간에 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그분들한테 일을 강요하는 거니까 그렇죠. 밤에 드릴 수는 절대 없고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하루 더 쓰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새벽이 왜 중요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유예 시간이 남은 거예요. 아직. 아, 그렇죠. 어떻게든 아침까지 글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새벽만 되면 되게 그래도 마음이 좀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이 마음을 새고 나면 그래도 뭔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죠. 또 그거 새벽과 동시에 오는 힘이 마감에 쫄렸을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만큼 잘 나오는 때가 없어요. 네. 왜냐면 마감 타임 리미트가 없이 작업을 하면은 생각보다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는 증언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딱 쓰라고 하니까 막 시를 한 3일 동안 10편을 쓰기도 했다는 분이 거의 다 명작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까 아침에 네. 하셔야 된다는 그 구현은 그거는 뭐 이제 뇌과학자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자에 쫓기는 사슴의 마음으로 쓰는 글쓰기. 아니요,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슴 글쓰기. 편집자님들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카페에서 글을 쓰고 난다. 노트북의 좁은 자판과 필요한 책이 옆에 있는 환경 등을 못 견뎌야 하는 편이라 사실 대부분의 원고는 집에서 작성하지만 글쓰기에 일정한 루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급적 일정한 시간에 바깥으로 나가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물론 며칠이라도 마감 기한에 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이긴 하다. 내가 사는 동네엔 24시간 카페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근처 번화가로 나가야 카페를 찾을 수 있다. 연중 무휴인 그곳은 늦은 시간에도 늘 손님들로 북적인다. 3층이 모두 하나의 커피숍으로 이뤄진 그 건물의 1층은 대개 편히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위주로 채워진다. 술에 얼큰이 취해 흥겨운 수다를 꽃피우는 직장인들과 등산복 차림의 중년 어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1층으로 올라가면 1층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그곳에선 20대 중후반을 넘기지 않았을 듯한 이들이 한데 모여서 각자 무언가를 열심히 읽거나 쓰고 있다. 한 건물 내에서도 유무형의 경계가 그어진 이러한 풍경은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자세히 살펴볼 용기는 없어서 그들이 무엇을 읽고 쓰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층, 3층에 앉아있는 이들의 대다수는 아마도 학생인 듯 싶다. 그래서인지 대학교의 시험 시즌이 다가오면 평소엔 조금 여유가 있던 1층마저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자정이 지나도록 자리가 나지 않는다. 멀찍이 보이는 노트북의 화면에 누군가 강의를 하거나 판서를 하고 있는 영상이 떠오를 때면 그들이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닐까 지레 짐작해 볼 뿐이다. 그래도 가끔 그들 중에 시와 소설을 읽고 쓰는 이가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 하는 묘한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그럴 때면 익명의 사람들이 잠시나마 같은 일을 하는 동료 같아서 새벽이 밝아오는 와중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근실의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약간의 망상과 백색 소음에 파묻혀 책을 읽고 글의 얼기를 작성하다 보면 시간은 금세 흘러간다.
그리 잘 써지지 않는 것을 당이 떨어진 탓으로 돌리며 주문한 디저트마저 다 먹고 없어질 즈음이면 바깥에는 돈이 더 없고 한밤에 글쓰기도 슬슬 일단락된다. 카페를 나설 때는 주로 차량 운전의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데 그것은 내가 게을러서이기도 하지만 새벽과 아침의 경계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이상한 죄책감이 들어서이기도 하다. 분명 일을 끝마치고 들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분주하게 출근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밤새 취했다가 첫자에 섞여 들어간 사람처럼 괜한 평범함을 가장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2부 코너 들어가기 전에 저희한테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새벽에 함께하는 음료, 커피, 간식 등이 있으신가요? 함께하는 음료, 커피, 간식이 있는지. 제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제 얼굴 안다고 안 보셔도 되긴 할 텐데 커피는 당연히 이제 뭐 아메리카노 같은 걸로 일단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한 2시간 있으면 이 프랜차이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미안함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한 2시간 더 있을 건데 하나만 그렇죠. 시키기 좀 미안하니까 이제 가끔씩 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거 시키거나 네. 주로 이제 쇼트 케이크 같은 거 먹습니다. 좋아하는 케이크가 그냥 뭐 딸기도 좋아하고요. 다 먹습니다. 단 거. 당 떨어지면 그게 안 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여름에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할리스 자주 가는데 네. 수박 슬러시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는군요. 예, 여름 한정 상품으로 팔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할리스는 또 바닐라 딜라이트가 그게 메인 상품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예, 그거 그거 먹어. 너무 달아서 근데 뭐 약간 그럼 또 짠 거 시키면 되죠. 크레이지 같은 거. 단짠. 새벽을 그렇게 또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거에 힘입어서 버티는 거죠. 네. 오늘 고현우 씨님 팬분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왜요? 우유빛깔 고현우라는 누가 계세요? 악플러가 두 번째 코너는 어느 누구의 모든 사연. 창세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퇴사를 영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2개월 차에 접어든 전 이대리입니다. 괜찮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5년째 이어가던 중 저는 제 마음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이전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퇴사 직전에는 어떻게 힘 안 들이고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일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에 대한 모든 열정이 사라졌어요. 문득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공허한 출퇴근을 계속할 20년의 삶이 끔찍해졌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뤄둔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주 잠깐은 비어갈 통장 생각에 후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 좋아하던 것들을 배우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회사 다닐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생각할 여유도 생겼고요. 저처럼 반복되는 삶에 지치신 분들에게 잠깐 쉬어가도 괜찮다고, 오히려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 현대인들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일종의 번아웃 같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겠죠. 이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돈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꿈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생계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겪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 딜레마를 어느 정도 벗어 던지시고 이제는 좀 마음 편해지는 상황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래서 퇴사를 영업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 그만두라고. 네, 다 관둬라. 네. 근데 아까 저 그 과거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뭔가를 시작하기가 정말 늦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대학을 27살에 들어가고 대학원을 들어가기 31살이에요. 네. 지금 아직 그걸 다니고 있으니까 사실 뭐 그것도 사실 또 나중에 제가 뭘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요. 저는
30대 혹은 40대 뭐 언제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예. 라는 생각으로 좀 의식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극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극야라고 하는 박상수 시인의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어떤 시간의 감각과 좀 맞는 시인 것 같아가지고 다 읽지는 않고 일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만큼 읽어주세요. 극야 박상수. 믿어지니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 콧장 등에 주름을 만들며 다시 더듬어 봐도 믿을 수 없는 일. 아는 사람을 만나면 돌아가고 누가 나를 부르면 귀부터 빨개지는. 나도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단다.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을 말들. 산등성이를 따라 안개랑 오로라가 뒤섞이고 있어. 멜로디언 소리가 반은 개씩 겹치고 완전한 밤이 찾아왔어. 속 좁은 우리의 말들도 오늘만은 모두 잠들어 버렸구나. 크림, 동면, 사과, 12월, 꿀, 계단, 사라진 길, 떠오르는 대로 말해봤어. 튀김옷 입혀서 이 애들을 한 입에 씹어봤어. 끝까지 살아남아 이 밤 속으로 튕겨져 나갔어. 내일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없이 오늘 하루가 지나갔구나.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얼굴을 대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 그것만 기억하면서 잠을 청하던 날들은 잠깐 버려두기로 했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배수관을 타고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를 것 같아 수돗물을 잠그고 기다려보지만 똑똑똑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들의 저녁도 여기에는 없어. 창을 열면 오로지 이 밤. 밤과 속삭이며 비밀스러운 눈빛을 나누며 오늘 하루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 내 영혼이 조용한 진동으로 흔들리기를. 나라는 집으로 드나들던 모든 나쁜 영혼이 다 떠나버리기를.